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전북대 의과대학 법의학 교실의 이호 교수님과 말씀 나눕니다. 이호 교수는 30년간 법의학자로 5천여 구의 시신을 부검하며 주검이 남긴 흔적을 통해서 진실을 밝혀왔는데요. 떠나는 길에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고인이 미처 전하지 못한 얘기를 전하기 위해서 오늘도 주검 앞에 섭니다. 30여 년 동안 대형 참사의 부검에 참여하기도 하고 억울한 옥살이의 누명도 벗게 해준 재심에 참여하기도 했는데요. 그 뒷얘기 지금 나눠봅니다. 법의학자 이호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이 수련 과정의 어려움, 또 다른 전공 과목보다 또 시간도 더 많이 들더라고요. 공부하는데 이 어려운 법의학자의 길을 어떻게 걸게 되셨을까? 또 그것도 궁금하네요. 예. 근데 저는 재수를 해서 86학번이거든요. 네, 네. 근데 86, 87, 88, 89가 학생운동의 격변기였습니다. 그랬었죠. 그렇죠. 예. 저는 이제 그러면서 89년도에 네. 그때가 우연히 광주 조선대학에 이철규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네, 민주조선 편집장이고 반미항쟁 50년상가 상편 쓰고 국가범법 위반으로 수배 중이었던 학생이 실종이 됐었거든요. 그분이 의문사 의문사. 하셨죠. 예. 그랬는데 그분의 시신 사진이 대자보로 이렇게 붙었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분을 곧 부검한다 했고, 그래서 학생 운동을 하면서 부검을 하는데, 이제 믿을 수가 없잖아요. 국가기관에서 하니까.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의무를 갖고 있었고, 부검이 끝나고 익사로 이제 판정이 돼서 텔레비전 토론도 붙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 당시에. 예. 그래서 제가 보니까 법의학을 처음 한 거예요. 그래서, 의사만이 한다는 거예요. 저 학문은. 그러면 내가 저걸 해야겠다. 네. 앞으로도 그때는 우리 분신도 많았고, 네. 막 어떻게 실종도 많았고, 앞으로도 많은 사람이 죽어갈 것 같은데 그때에 누가 부검할 것인가. 그렇다면 칼끝보다는 칼자를 잡는 쪽에 가서 내가 시신을 부검하는 의사가 돼야겠다. 법의학자가 돼야겠다. 그런 이제 맘먹고 의과대학을 제대로 다니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나는 진실을 밝히는 의사가 되겠다. 아이가 약간 진실 있는 그대로 말하는 사람. 네, 네. 지금은 또 우리나라 부모님은 뭐 아들이 의대 갔다, 딸이 의대 갔다 그러면 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으시잖아요. 예. 그렇죠. 그 합격자 발표가 그 부모님들의 모든 노고가 드디어 평가받는 마지막 순간이 되는 거고, 본인 또한 뭐 저 트로피를 갖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도 예과 1학년 수업을 들어가보면 본과 4학년 정도 되면 굉장히 유순해져 있어요. 적자 생존을 열심히 받아 적고 있고, 근데 예과 1학년은 아주 거만해요. 나의 모든 걸 다 잃었다. 머리 염색하고 껌도 씹는 친구도 있고, 근데 본과 가면서 적응이 되죠. 이제는 교수님 무서운 줄 알고 받아 적기 바쁘거든요. 근데 예과 1학년 보면 저 때라도 좀 누려봐라, 그 기분을. 그런 생각을 하죠. 그만큼 이제 공부도 쉽지 않고 어려운 공부기도 하지만 사실 뭐 많은 분들이 그래도 의대 나오면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어떤 그 생활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좀 그런 거 은근히 좀 덕보는 것도 기대하시고, 그렇죠. 우리 아들이 어느 병원에 있어 이러면 든든하시잖아요. 가든 안 가든 간에. 좀, 선택할 때 고민 같은 거 없으셨어요? 아니면 주변에 좀 만류라든가 이런 건 없으셨어요? 우선은 저희 부모님 입장에서는 뭐 법의학은 뭔지 모르지만 애가 공부를 한다니 우선 만족하셨던 거고, 정작 저러다가 나중에 변하겠지, 졸업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 주변에서는 뭐 저랑 같이 활동을 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법의학 한다니까 뭐 박수를 쳐줬던 거고요. 정작 힘들었던 건 이제 본과 4학년 마치고 그때 이제 부모님께 계속 하겠다는 말씀 드렸을 때 금방 좀 서운하셨었죠, 조금은.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가 있으니 긴 과정이지만 가겠습니다 하고 설득을 했죠. 네. 그때 읽었던 책 중에서 이런 구절을 보셨다고,
왕관이 아닌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요. 굉장히 좀 비장하기도 하고 그런 말인 것 같아요. 네, 실은 이제 그때 법의학을 선택할 때 대학교 1학년 들어와서 읽었던 책 중에 껍데기를 벗고서라는 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책에 제일 뒤쪽에 보면 젊은이의 직업 선택 10가지 조건. 지금은 거창고등학교 직업 선택이 10가지 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 첫 번째가 그 왕관의 자리가 아닌 단두대가 있는 걸로 가라. 아무도 가지 않는 길 가라. 승진의 기회가 없는 곳. 월급이 적은 쪽. 뭐 가장자리. 가운데가 아닌 가장자리. 뭐 10가지가 있는데 9번째가 제일 재밌습니다. 예.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반대하면 의심하지 마라. 그 길 옳다 가라. 가시밭길을 가라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10가지를 다 맞춘 게 법의학이었어요. 이거 괜찮다 했죠. 그렇죠. 좀 그 반항 기질이 좀 있으시네요. 아니 근데 저는 약간, 운명처럼 법의학을 만나서 네. 이게 반항이라고 그래 급했어요. 빨리 법의학자가 돼야겠다. 되게 갈급하셨군요. 네네, 빨리. 예, 법의학자가 되겠다고 이제 면접도 보셨는데. 네네. 그때 그 면접관께서 교수님의 답변을 보고 좀 방송에서는 그렇습니다. 좀 거친 표현인데 네. 별 미친 놈을 다 보겠네. 네네네. 그런 얘기를 하셨다. 무슨 답변을 하셨길래. 네. 제가 네. 이제 4학년 마치고 인턴을 가야 되는데 우리 이제 지금 돌아가신 제일 어른 교수님께 이제 면접을 보게 됐어요. 예. 4학년 때 진로 결정이기 때문에 4학년 때 면접을 보게 됐죠, 저는. 근데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무서운 분이세요, 그 네. 교수님이. 근데 그 일제시대 때 학교를 다니셔가지고 이군, 뭐 임자 이런 표현을 쓰고 네. 이군은 왜 법의학을 하게 됐나. 그래서 저는 뭐 학생운동을 하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언뜻 나온 것이 응급실에서 많은 사람이 돌아가시는데 거기서 우리가 놓친 것이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찾아서 다시 한번 그런 어떤 걸 공부해놔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언격결에. 네. 또 그분이 바로 참 별 미친놈을 다 보겠네 이러고 이제 끝나셨죠. 그건 제가 생각할 때는 칭찬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예. 30년 지난 다음, 근데 그 뒤로 은사님을 모시고 학회를 갈 일이 있었어요. 네. 은사님도 일제시대 때 의대를 다니셨고 또 그다음에 그때는 의사가 더 귀할 때잖아요. 또 군수 따님하고 결혼하셨거든요. 근데 차를 몰고 가는데 뒤에서 이런저런 대화 속에서 그분이 조교 1년 차 때 네. 막 결혼한 신혼부부 때 사모님의 첫 생신이 된 거예요. 예. 근데 그 당시 조교 월급이 양담배 한 모금만 사면 끝난대요. 박봉이셨네요. 박봉. 네. 그래서 그분이 전남대 교정에 핀 코스모스 낫으로 꺾어서 신문지에 싸갖고 가셨다는 거예요. 낭만적이시다. 그때 군수를 하신 장인어른이 와 계시다가 보자마자 참 별 미친놈을 다 보겠네 이러셨다는 거예요. 그때서 운전하면서 임선님 말씀대로 나쁜 말씀이 아니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건 약간 그냥 칭찬을 넘어서 좀 감동이 있을 때 호남 쪽에 좀 걸쭉한 그런 표현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이 좀 어떨까? 일반 의사들은 전문의가 되고 나면 자기 분야만 이렇게 그렇죠. 공부를 하지 않는데 법의학자는 전반적으로 다 공부를 해야 되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병리는 뭐 세부 전공의도 있지만 네. 병리라는 건 진단이기 때문에 인체 모든 부분에 대한 병리에 대한 공부를 다 하죠.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네. 영상의학과가 CT, MRI가 판독한다면 저는 생체 조직 갖고 판독을 하는 거니까요. 저희가 잘못 진단하면 수술 부위가 달라지기도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법의학을 시작하면 법의학은 이제 사건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분이 어디에서 어떻게 손상이 있는지를 몰라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다시 공부를 처음으로 다시 시작한 겁니다. 시신 중심의 의학을 다시 해야죠. 네, 그렇겠네요. 법의학 공부 그 어려운 14년, 15년이 걸리는 법의학 공부를 마치고 처음에 맞닥뜨린 사고 현장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근데 그건 네. 제가 이제 법의학을 시작한 건 아니고 병리 레지던트 때. 레지던트 이제 시절이군요. 법의학을 하기 위해서는 병리를 해야 되니까 네. 병리를 했죠. 그래서 2년 차 때 파견을 보내주십시오. 많은 케이스를 볼 수 있도록. 네. 그래서 국가에서 파견 근무를 신청을 했어요. 예. 그래서 6월 29일 날 떠나는 거예요. 서울로. 근데 6월 29일 날 떠나는 날 갑자기 어디 뭐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 삼풍백화점이 1995년 6월 29일에 네. 무너졌습니다. 그렇죠. 그날이 제가 예. 국가에서 파견 나간다고 송별식 해줄 때예요. 잊을 수가 없죠. 네, 6월 그래서 29일. 7월 1일자로 제가
국가수 오니까 일상적 부검이 있죠. 국가수 항상. 네. 그 일도 많지만 오후가 되면 산풍에서 수습된 시신들이 오후에 이제 우리가 수습을 해요. 그 당시 상황은 뭐 말 표현할 수 없죠. 왜냐하면 네. 그 엄청난 건물이 붕괴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수습하는데도 오래 걸렸고 시신의 상태가 안 좋은 거 뭐 말할 것도 없고 또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막 장마도 있고 맞아요.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늦게 수습된 시신 같은 경우는 참 처참했죠. 그때도 기억에 남는 또 시신이 있으셨다고요. 그 외국분. 네, 그때는 백화점인데 뭐 우리가 지금처럼 아이디를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었어요, 실은. 지금 뭐 카드도 있고 예를 들자면. 그렇죠. 그때는 시신을 못 찾아도 카드를 썼으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근데 팔 하나만 온 분이 있었어요. 다른 시신 부분 못 시신을 찾고. 수습한 분들이 해부학적 지식이 있질 않으니까 네네. 동일인인지 아닌지도 구분 못 하시고 정말 자원부분사자들 열심히 하셨지만 전문 지식은 없으셨어요. 예. 그러니까 분리된 시신도 있고 합쳐진 시신도 있고 그러던 와중에 딱 팔 하나만 있었던 시신이 있죠. 근데 반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부검이 아니고 확인 작업이니까 네. 보면 옷을 빨고 사진을 찍고 상표를 찍고 뭐 이런 걸 했었어요. 반지를 빼서 찍으려고 보니까 안에 불어로 써 있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서 보니까 유일하게 프랑스인 희생자가 한 분 있었어요. 네. 그분을 그렇게 또 찾기도 하고 그랬죠. 그렇네요. 예. 그런 엄청난 현장을 마주하면서 내가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셨어요? 오히려 해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너무 숫자가 적으니까 오전에는 일상적인 부검을 하고 오후에 시간 내서 겨우 이 수습하고 있으니까 실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지금 같으면 따로 대량 참사 시신 수습팀이 만들어져야 돼요. 네, 그렇죠. 그때는 그 팀을 만들 여력이 없었어요. 똑같이 부검하고 오후에 시신 수습하고. 지금은 아예 대량 참사 수습팀 따로 있거든요. MT모트, KD모트라고 해서. 몇 날 며칠을 집에도 못 들어가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세월호 때 팽목항에서 고생한 우리 동료들. 네. 또 이번에 무한 참사 때도 끝날 때까지 집에 안 갔고. 대구 지하철 참사도 한 3개월 이상 거기 머물렀었던 거고. 김해 참사 때도 마찬가지고. 예. 그렇게 우리는 탁 들어가면 끝날 때까지 마무리하고 제일 나중에 철수하는 게 우리 법의학 팀입니다. 그러시네요. 정말 고생이 많으시고 진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근데 연이어서 또 대형 참사가 터져서 거기도 투입됐다고 들으셨는데 그 95년도에 경기여자기술학원 방화 사건. 네, 그건 이제 또 선배 법의관을 따라서 근데 왜냐하면 경기여자기술학원이 원래는 성매매 여성들 재활 프로그램이었어요. 기술을 알려주는. 네. 근데 거기가 사람 한 명당 국가 보조금이 나오니까 나중에 학생 수가 적죠. 갈수록. 네.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들 대상으로 기술 알려준다고 가난한 아이들 데리고 이제 데리고 간 거죠. 근데 가니까 너무 참혹한 게 이 친구들이 어린 나이에 가보니까 얻어맞는 건 일상이고 밥도 거의 안 주고 기술 알려주는 것도 없고 거의 감옥이다 군대예요. 그래서 면회도 안 시켜주고 그러니까 이 어린애들이 너무 힘드니까 두 조로 나눴답니다. 네. 하나는 커튼에 불을 붙여 방화를 하고 한 팀은 살려달라고 문을 때리면 그렇게 하면 밖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서 문을 열어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열쇠를 가진 사람이 없었던 거죠. 예. 그 안에 질식 사망한 거죠.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그러니까 가족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슬퍼요. 근데 이제 아주대병원에 시신이 안치돼 있었는데 부검지인은 떨어졌고 저희는 갔죠. 근데 가족들은 그 당시만 해도 너무 어린애들이 사망했고 또 이미 방화로 인해서 질식 사망한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부검을 하려니까 부모 입장에서 반대할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영장은 집행을 해야 되고 그래서 거기서 일부를 가족들이 막고 그런 와중에 시신을 부검을 했던 경험이 있죠. 가족들은 이제 이미 죽었는데 그렇죠. 내 새끼 이거 부검도 해야 되나 그러셨을 그 마음도 이해가 그렇죠. 가요. 또 그 화재 말고 다른 사인이 없으니까 굳이 뭘 찾으려는 건 이제 의심스럽잖아요. 하지만 그런 대형 화재 사건 같은 경우에 이게 부검을 통해서 그 당시 어떤 것을 혹시 밝혀내셨는지. 근데 실은 그렇게 되면 특별하게 밝혀진 건 없어요. 네. 단지 그 수사하던 사람들 관계자들이 이 안에 이렇게 참혹했구나. 굉장히 열악했구나. 이런 것들을 왜 사전에 행정지도나 이런 걸 못했지? 이런 걸 찾아야죠. 네. 실은 그렇게 집단 수용시설이 돼버린 거죠. 그렇죠. 그런 것을 놓친 것을 찾아가야죠. 네.
이렇게 수백 명이 한꺼번에 사망한 현장에서 그런 좀 처참한 시신들을 수습하고 부검하고 그러다 보면 뭐 충격도 충격이지만 어떨 때는 굉장히 분노도 올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저희는 한번 그런 대량 참사에 들어가면 뭐 세월호 같은 경우 침몰의 원인 막 밖에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네. 저희는 이미 시신 신원 확인 작업에 너무 매몰돼 있어서 그런 걸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겨를이 없네요. 네.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서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서 이렇게 됐었구나. 그리고 이제 그 희생자들이 떠오르는 거죠. 그리고 그런 때 이제 분노가 생기는 거죠. 우린 하루라도 빨리 가족들 품에 돌려보내드려야 되니까. 네. 그래서 뭐 침몰의 원인, 붕괴의 원인을 그건 우리가 신경 쓸 여력이 없고 오히려 빨리 찾자. 빨리 가족들 품에 돌려드려야 된다. 오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몇 달을 지내요. 그냥.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시신을 못 찾고 그 마지막 인사를 못하면 그 애도를 거치지 못하면 그게 평생 두고두고 가족 입장에서 남는다고. 네네. 네. 애도라는 한자를 보면 옷소매를 갖고 입을 벌리고 우는 거예요. 애자가. 도는 마음을 담아서 점을 치는 겁니다. 너무 일찍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묻는 것이 도예요. 예. 울면서 너무 일찍 우리가 이별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슬퍼하는 게 애도거든요. 근데 그걸 마무리를 못했으니까. 엉겹결에 당했으니까. 그 애도 의식이 좀 필요하죠. 네. 그 당시는 매몰돼 있어서 모르지만 모르죠. 나중에 그 충격이 한꺼번에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직업적으로 좀 그런 면에서 정서적인 보호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나요? 임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요즘은 우리가 그런 쪽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사고에 이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처럼. 근데 그전에는 그냥 그 일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모르고 또 같이 일한 동료랑 또 같이 와서 똑같이 일을 하니까 우리끼리 몰랐던 거죠. 9.11 테러 때 그런 게 있었대요. 전 미국 심리학회에서 9.11 테러에 동원된 소방대원들에 대한 심리치료를 자원봉사한 거예요. 네. 그때 소방대원들이 나는 괜찮으니 며칠 동안 나를 걱정하는 가족들을 좀 상담해줘라. 가족들을 만났더니 가족들이 우리 아빠가 이상해요라고 해준 거예요. 자기는 몰라요. 가족들이 볼 때는 우리 아빠 좀 이상해요. 잠 못 자고 식사량 줄고 초점이 없어요. 뭐 이렇게 이제 소방대원끼리는 몰랐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한번 논문으로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네. 우리는 모릅니다. 잘. 정말 마음도 좀 잘 남의 죽음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나의 마음도 좀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네네. 요즘 이제 후배들 보면서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듭니다. 이런 대형 참사 현장뿐만 아니라 교수님께서 수사기관 잘못으로 누명을 썼던 사람들 재심 과정도 함께 하셔서 이런 성과들이 있었는데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영화 재심으로도 나왔던 그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 16년 만에 누명을 벗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면 시신이 발견된 다음 날 부검을 해요. 그때까지 정보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흉보구 다발성 자창 이렇게 냈단 말이죠. 택시 기사분을. 그러고 나면 연락이 없어요. 범인이 잡혔을 때 범인은 누구랄지 이런 연락은 전혀 오지 않고. 결과 모르세요? 저희는 몰라요. 수사기관이 보고해야 될 의무도 없고. 그러다가 몇 년 지나서 재판에서 저희한테 자문을 얻죠. 그때 줬던 자료가 많이 바뀌어 있네. 뭐 그런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약촌오거리 사건은 우리는 뭐 사인 내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칼에 찔려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게 이제 택시기사가 살해가 그렇죠. 됐는데 처음에 신고했던 16세 소년이 범인으로 그렇죠. 지목이 된 사건이었죠. 네. 그 소년이 진술로 자백을 했기 때문에 일사천리로 재판까지 된 거예요. 자백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자백도 강압에 의해서 나는 강요받았다. 이렇게 돼서 재심이 들어간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외에 다른 사람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또 소문에 들렸어요. 그러니까 누가 더 진범이냐 이걸 검찰청에서 물어온 거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자백을 한 소년은 이 옆구리 쪽에 자창이 하나 있거든요. 요거까지도 옆구리를 찔렀다고 나와요. 근데 옆구리의 자창은 칼이 많이 찔리니까 흉곽에 있는 피를 뽑기 위해서 병원에서 낸 자창이에요. 근데 이것까지도 내가 찔렀다라고 나오고 이쪽 소문에 의해서 나왔던 그 사람은 정확히 얘기하는 게 이쪽이 더 맞아요. 그래서 군산지청을 가서 검사도 모아놓고 이쪽이 더 신뢰도가 간다. 진술에 있어서는. 여기는 옆에 병원에서 난 상처까지도 칼로 찌른 걸로 됐으니 경찰이 한 강압에 한 진술이 받는 것 같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법의학자의 소견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셈이죠. 거죠.
영화 소년들의 3대 나라 네네. 슈퍼 사건 이것도 실화 바탕으로 한 작품인데 그렇습니다. 여기 재심 과정에도 참여를 하셨어요? 여기는 뭐 법의학적 의견은 별 차이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완전 비구폐색질 시도 테이프를 감아서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 슈퍼마켓 주인 할머니죠. 예. 근데 거기는 이제 그때 도난당했던 귀중품. 네. 귀중품을 팔았던 애들이 범인이고 그 근처에 있었던 애들은 범인이 아닌데 또 그것도 범인이 돼버렸던 거죠. 예. 거기는 어떤 또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어요? 거기는 뭐 들어왔을 때 입과 코를 테이프로 감았던 방식이랄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정확해요. 세밀하고. 그러니까 진술을 바탕으로 그렇죠. 예, 그걸 이제 찾아내시는 네. 거군요. 이게 저희는 예. 되도록 범인 입하면 현장 검증할 때 우리가 입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훨씬 더 도움이 되겠네요. 근데 이제 경찰은 실컷 잡아온 범인 현장 검증 때 옆에서 아니야 그러면 또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예. 아마 그래서 좀 꺼려질 겁니다. 요즘 아동학대 사건이 많잖아요, 교수님. 그래서 죽은 아이의 부검을 할 때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시죠. 많이 쓰죠. 예. 어린애들은 말을 못 하잖아요. 네. SOS를 요청할 방법도 없고 유일한 보호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학대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처참하죠. 어떻게 보면 안쓰럽고. 그래서 보면 우리는 이제 주검만 보는 게 아니고 주검을 보다 보면 그분의 몸에 난 상처를 해석하는 그런 지식과 노하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산 사람을 볼 때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학대로 사망하기 전 단계. 엄마는 얘가 그냥 넘어졌다고 하고 얘는 계단에 굴렀다고 하는데 이 몸에 난 상처가 거기에 부합되는지 부합되지 않는지. 네. 이걸 우리가 손상에 대한 해석을 잘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죠.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런 범죄입니다. 교수님께서 지난 30년 동안 법의학자로의 경험을 담은 책을 내셨습니다. 살아있는 자들을 위한 죽음 수업. 이 책에 보면은 우리를 살게 하는 건 결국 사랑의 힘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동시대의 호흡이라고 저는 표현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소크라테스를 좋아해도 같은 시대를 살지 않잖아요. 네. 그 사람의 말의 기록은 남아있지만 지금 임 선생님 뱉은 호흡을 제가 호흡을 들이쉬고 있거든요. 네. 보이진 않지만. 네. 굉장히 우주의 나이로 보면 무한대의 과거와 무한대의 미래가 있는 점점 있는 그 짧은 순간에 우리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 시대의 호흡 같은 게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년배 동시대의 호흡. 네. 같이 있어서 눈을 마주치고 웃고 그 호흡을 같이 하고 그게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큰 사랑이네요. 예. 근데 이게 기가 막힌 인연이잖아요. 다들. 그러네요. 예. 예. 교수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마주 네네네네. 앉아서 바라보고 얘기를 네네네. 하는 것도 네. 이것도 사랑이고 네. 방송을 들어주시는 분들 그렇죠. 같이 호흡하는 네. 시간에 이 시간에 하필 사랑이고. 롯데 라디오를 틀어서 듣는 분들 네. 그러면 또 같은 시대의 호흡이죠. 참 평범하게 사는 것도 쉬울 것 같지만 쉽지 않고요. 평온한 죽음을 맞는 것도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수님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교수님은 존엄사에 대한 생각을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저는 이제 이런 거예요. 저는 모든 분들이 돌아가셨다고 하지만 법의학자는 아직까지 이분은 살아있는 상태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생물학적으로는 돌아가셨지만 사회적으로는 살아있는 개체예요. 아직 네. 주민등록번호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부검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진료라는 표현을 하는데 가끔은 제가 보면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는 삶을 영위할 때 살아있다고 하거든요. 예. 대화를 하고 관계를 이어가고 생각을 말하고. 근데 어떤 경우는 더 이상의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있고 단순한 연명의 생명의 연장일 뿐일 때 과연 대화가 안 되는 이런 삶은 내가 살아가야 될까. 결국은 그 끝을 결국은 누구나 다 떼지만 또 수동적으로 그냥 유기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네. 우리가 어느 때 살아있을 때 나의 존엄사에 대한 의사표명은 네. 또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의사표현은 해놓는 게 낫지 않을까. 가족들은 나서서 생명유지장치를 떼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본인이 네. 어떤 의사를 표명하고 평소에 네네. 얘기해 놓는 거 되게 네네. 중요한 부분인 그래서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자유의지로 네. 미리 좀 해놓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게 충분히 더 공론회장에서 더 네네. 얘기를 많이 네. 나눠야 될 네네네.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즐겨 읽는 책 세네카의 행복론을 즐겨 네. 읽으신다고 들었어요. 네. 네.
돌아가신 천병희 선생님께서 그리스 로마 에세이라는 책을 내시면서 거기에 제가 좋아하는 명상록, 키케로의 책 또는 세네카의 행복론 인생이 짧음에 관한 이게 한 묶음으로 돼 있어요. 예. 명상록을 읽다가 틈나면 또 세네카 갔다가 네. 키케로 갔다 이렇게 되는데 자꾸 이제 의대생들한테 행복이란 뭘까? 너희는 행복을 가진 트로피를 가진 게 아니고 이제 시작인데 해서 그런 얘기 세네카의 책이 그렇게 있거든요. 행복은 선거처럼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선거 때 보면 저쪽이 많이 몰린 것 같아. 저쪽이 다수표를 가져갈 것 같아. 저쪽이 옳은 것 같아. 해서 뽑아놓고 보면 형편없는 사람을 뽑기도 하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군중이 다중이 가는 곳이 행복이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마치 선거 때 잘못 뽑는 것처럼 네. 분명한 목적을 설정하고 그렇게 가라. 이 다중과 군중 표현에는 고위직도 포함된다. 그들 또한 선택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예. 항상 너가 하고자 하는 일이 뭔가를 생각하고 그 방향을 먼저 설정하고 다른 사람을 보지 말고 그 길을 천천히 가라. 이렇게 이제 행복론의 시작이 그렇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학생들한테 그 부분을 익힙니다. 제가. 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 의과대의 과정에 이제 모든 걸 시킨 대로 다 했기 때문에 다 왔지만 이제 스스로의 선택의 시간이 됐으니 그거 이제 그 고통도 느껴가면서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죠. 남들이 많이 가는 길은 좀 편하잖아요. 네. 그리고 안심이 되잖아요. 네. 남들이 안 가는 길을 가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법의학 공부는 힘들지만 내가 이렇게 해보니 이런 매력이 있더라. 이런 보람이 있더라. 어떤 얘기 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희소성. 네. 제가 내과를 했으면 한 10,000명 중에 한 명일 텐데 법의학을 하다 보니까 한 60명 중에 한 명이 돼서 이렇게 스튜디오에 나와서 라디오도 나오고 네. 이렇게 되는 것 같고 실은 잔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급격한 응급 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내가 생활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내 인생을 내 걸음걸이 보폭으로 잔잔하게 갈 수 있는 학문이 법의학 같아요. 네.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법의학자로서 좀 앞으로 바라시는 게 있으신지요? 근데 많이 이제 첫 번째 바라는 건 같은 동료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솔직히 미국이 한 8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고 이 과정이 여러 가지가 좀 집중 좀 받고 대우도 좀 좋아졌으면 좋겠고 네. 너무 자존심 상할 정도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아, 자존심 살려달라. 네. 그 말씀 진짜. 그리고 네. 검시 제도가 대륙법 체계를 벗어나서 이제 중대재해처벌법도 하는 거 보면 네. 영미법으로 검시법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검이 남긴 단서를 통해서 진실을 밝혀내는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 교실의 법의학자 이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